어르신 그 약 며느님이 항상 챙겨드리죠?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챙겨줘. 혹시 이상하게 졸리거나 멍하진 않으셨어요? 약이 독한가 봐. 하루 종일 정신이 흐릿하긴 해. 놀라지 말고 들으셔요. 이 녹음기에 충격적인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부 기록했죠.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여름철엔 병원 응급실도 분주해진다고 하죠.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병문안을 가고 누군가는 그 병실에서 조용히 아주 차가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이던 며느리, 그리고 그 진실을 모두 녹음해둔 시어머니의 반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만약 내 엄마였다면 내가 저 상황이라면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김정욱입니다. 지난 봄에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 길로 집을 나온 지 석 달이 다 되어 가네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남편 떠나보낸 뒤로는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지요. 젊었을 땐 미싱 일을 하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도록 일했고, 아들이 서울 큰 대학에 붙었을 땐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보태줬습니다. 엄마 덕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던 아들, 결혼하고 나니 그 말은 꿈처럼 잊혀졌습니다. 며느리와는 애초에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지냈고 아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뒤부터 묘하게 며느리의 말투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약을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잠이 쏟아졌는지 아무리 나이 들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의식이 흐릿해질 리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간병인 아주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약 누가 챙겨드리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가만히 누워만 있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었지만 눈과 귀는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와 행동 하나하나를 간병인을 통해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정욱입니다. 익산 장날 채소며 생선이며 들고 다니던 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 그 뒤로는 아들 진수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아들 하나 키우자고 시장에서 물건 나르고 밤엔 남의 옷 수선하면서 눈도 못 붙이고 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아들 잘 되는 것만이 제 인생 전부였어요. 진수가 결혼했을 땐 기쁜 마음보다 걱정이 컸습니다. 이제 내 자식이 다른 집 식구가 되는구나.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부터 예의는 바르지만 정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잘하려 했지요. 불편한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가끔 밥이라도 먹자며 불러주던 아들이 해가 바뀌고 아이가 생기자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도 양가 번갈아 가며 챙기겠다는 약속은 언제부턴가 장모님 몸이 안 좋아서요라는 말로 덮였고요. 그렇게 점점 제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바쁘겠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제 스스로를 달래며 외로움에 익숙해졌지요. 그러다 지난 봄이었어요. 장 보러 나갔다가 길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동네 분이 구급차를 불러주셨고 병원으로 실려갔지요. 입원 초기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병문안을 왔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죽을 사오고
과일까지 챙겨오던 그들이 한 달쯤 지나자 종종 회의가 있다.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약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온몸이 나른해지고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어느 날 간병인 아주머니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약 며느님이 직접 챙기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 날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때부터 저는 말없이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와 앉아 있을 때 간병인 아주머니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수면제 넣었어요. 그래야 밤새 조용하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오래 안 버티시면 좋겠는데 그 말들이 제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죽지 않겠다고. 끝까지 다 듣고 다 밝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본심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눈을 감고도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쉼 없이 돌아갔지요. 며느리 유라가 병실에 들어오는 시간, 손에 들린 약봉지, 그리고 제게 건네는 말투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이 약 드셔야죠. 그녀는 늘 미소를 지으며 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어딘지 모르게 딱딱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더 피곤하실 거예요. 병실도 덥고 쉬는 게 제일이죠.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말 속엔 차가운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약을 삼킨 뒤엔 늘 같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의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뿌옇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엔 어머님 생신이거든요. 어머님은 알아채시지 못하겠지? 어차피 정신도 희미하시니까 지금이 더 편한 거죠. 그날 간병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녀는 자신이 녹음해둔 며느리의 대화 몇 개를 들려줬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님 이름으로 된 보장금 꽤 크더라고요. 조금만 더 조용히 계시면 뭐 정리도 쉬워지겠죠.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싸울 힘이 생겼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며칠 후 아들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좀 어떠세요? 오랜만에 온 아들의 얼굴이 반가우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잠시 제 손을 잡더니 슬쩍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라가 약도 잘 챙기고 간병도 잘하고 이런 며느리 있어 고마우시죠? 그 말에 저는 웃음도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아픈 척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간병인이 놀라며 병원에 알렸고 검사와 관찰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요.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약은 제가 챙겨 드릴게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다음 날 간병인은 조용히 작은 녹음기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젯밤 대화도 다 들어있어요. 이번엔 좀 심각했어요. 그 안에는 저를 짐이라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으니 보험금은 당연히 안 나오고 계속 약 챙기고 간병비만 나가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단순히 지켜볼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 속내를 숨기고 있는지 직접 세상에 보여줘야겠다고요. 그 첫걸음은 유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사와 의심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라의 얼굴은 더 이상 예의 바른 효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주 기침을 하자 그녀는 병실로 들어올 때마다 짜증 섞인 숨소리를 내뱉곤 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제발 좀 편히 쉬세요. 그 말투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묘한 날이 서 있었고 눈빛에는 피곤함이 아닌 이젠 노골적인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자 그녀는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대요. 제가 알아서 다 챙길게요.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말이 뭐가 그리 불편한지 제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오는 약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먹고 나면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졌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밤을 맞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간병인 앞에서 내뱉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우린 애도 키워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언제까지 이 병원비 감당해야 해요? 간병인은 그날 녹음기를 꾹 눌러 제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번엔 경찰에 가셔도 될 정도예요. 저는 병실 안작은 탁자 위에 있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며느리 오유라가 나에게 주는 약에 의심이 간다. 매번 약을 먹은 뒤 정신을 잃는 증상이 반복된다. 간병인 이명자 씨가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 증거가 있다. 제 이름 석자와 날짜를 또렷이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글이 제 목소리가 되어 줄 것 같아서요. 며칠 후 며느리가 가져온 죽에서 이상한 향이 났습니다. 간병인이 눈치를 채고는 죽을 대신 먹어보겠다며 한 숟갈을 떠봤지요. 어르신 이거 이상한데요. 이상하게 씁쓸하고 목이 메어요. 그녀는 바로 조심스레 병원 영양사에게 문의했고 병원 측에서도 그 죽을 따로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며느리는 다음 날 병실에 들어와선 처음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간병인이 아주 입이 가볍네요.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녀의 눈에선 억울함이 아닌 분노가 가득했지요. 저는 그냥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참 많이 애썼더라. 내가 그걸 몰랐을까? 뭐라고요? 그동안 내가 무슨 눈으로 널 보고 있었을 것 같니? 귀는 막고 있었어도 마음은 다 듣고 있었단다.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말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며 중얼댔습니다. 아, 진짜 이러다 괜히 문제 커지면 보험도 물 건너가겠네. 그 말,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인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며느리 유라의 표정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아들 이름을 부르거나 식사를 꼼꼼히 챙겨 먹기 시작하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컨디션이 좀 좋아지신 것 같네요. 그래, 많이 좋아졌어. 약도 잘 듣는 것 같고 밥맛도 좋아졌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제 손에 들린 메모장과 간병인 쪽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에서 유 원장 관련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변호사와의 면담을 마친 후 며느리는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상담 어떤 내용이셨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 두려는 거지. 진수 목, 내 목, 그리고 내가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 목도 생각하고 있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 말씀이세요? 누굴까? 날 도와준 사람들, 내 말을 귀 기울여준 사람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유기농 재료로 만든 죽이에요. 오늘은 약도 직접 조제해 왔어요. 간병인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도울게요. 어머님 곁에 좀 있고 싶네요. 이런 말과 행동들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병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이 저를 대신해 몰래 녹음기를 켰지요. 유라야,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으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오해만 남기면 보험 쪽에서도 문제 생기고. 혹시 어머니가 알고 계신 건 아니겠지? 아니야. 설마. 지금은 오히려 더 조용하시잖아. 우리가 예민한 거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다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 웃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냉정하다는 거요. 며칠 후 저는 아들을 불러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유언장을 다시 정리했어. 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내가 힘들었을 거란 거 안다. 그래도 엄마는 다 듣고 다 봤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곁에 있으려는 이유가 나를 위한 거였는지, 내가 가진 걸 위한 거였는지, 이제는 그걸 가르쳐 줘야 할 것 같더구나. 그날 밤, 며느리는 제게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정리했다고 말한 이후 며느리 유라와 아들의 태도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과일이며 죽이며 정성스러운 식사가 병실로 들어왔고 유라의 목소리는 나긋했고 아들도 주말마다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머니, 얼굴빛이 한결 좋아지셨어요. 다행이에요. 그래, 너희 덕분이지.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과 손끝에 감춰진 긴장감, 그리고 며느리의 지갑 속에 있던 부동산 정보지. 어느 날 간병인이 살짝 속삭였습니다. 며느님이 최근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다더라고요. 시골 땅 문의하셨대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묵직한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땅, 남편이 생전에 제 이름으로 남겨준 유일한 땅. 거긴 아직 아들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 앞에서 신문을 펴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내가 가진 그 시골 땅도 지금은 꽤 값이 나가겠지? 그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시골 땅이요. 어머님,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거 있잖니. 진수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던 거. 그냥 문서 정리하다가 떠올라서. 며느리는 그 순간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지만 입꼬리 근육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늦은 시간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땅 저도 한번 봐도 될까요? 왜? 갑자기 관심이 생겼니? 그게 아니라 그냥 혹시 엄마가 잘못 판단하실까 봐요. 내가 아직 멀쩡하단다. 판단은 아직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제 말에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다급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시골 땅 말인데요. 혹시라도 누군가한테 넘기시면 저희 입장에선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내 명의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그게 아니고요. 그 땅이 지금 개발 얘기도 돌고 있고 만약 처분하신다면 꼭 진수랑 상의해 주세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이 쓸쓸하면서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결국 이 사람들 마음속엔 내가 아니라 내 것이 들어 있었구나. 저는 다시 메모장 한쪽을 꺼냈습니다. 유언장 수정 필요. 특정 재산은 진짜 내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그리고 그 아래에 조심스럽게 간병인 이명자의 이름 석자를 써넣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관심이 제 재산에 쏠려 있음을 확신한 이후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과 내 의지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낼 차례였으니까요. 하루는 병실에 온 며느리에게 일부러 물었습니다. 유라야, 만약 내가 가진 걸 전부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순간 눈을 깜빡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 요즘 부동산 중개소는 왜 그렇게 들락날락했을까? 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숨기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니네가 내가 가진 땅, 보험,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 어머님, 저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병실 문을 열며 나가더니 잠시 후 아들과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얘기야? 유라가 많이 상처받았대. 상처. 내가 받은 말들은 상처가 아니라 흉터로 남았단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어 그들 앞에 펼쳤습니다. 거기엔 날짜, 시간, 대화 내용, 그리고 간병인이 녹음해뒀던 음성 파일 요약까지 꼼꼼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장난으로 쓴 게 아니야. 너희가 내게 무슨 말들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남겨놓은 증거야. 엄마, 그게 무슨... 그때 간병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건 녹음기, 그리고 또 하나 복사된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어르신이 저한테 맡기셨던 거예요. 유언장?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간병인을 노려봤습니다. 그걸 왜 당신이 들고 있어요? 어머님이 부탁하셨어요. 혹시라도 당신들이 뭐라도 손대면 나라도 대신 보여드리라고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가 가진 모든 건 내가 판단해서 나눌 수 있어. 내 눈앞에서 나를 없애려 했던 사람에게 단 한 푼도 줄 수는 없겠지. 아들의 눈엔 혼란이 가득했고 며느리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 유라의 얼굴은 분노로 벌개졌습니다. 지금 이걸로 우리를 협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간병인이 한 발 다가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협박. 아니요. 보호예요. 어르신은 혼자 싸우신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증거를 모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병원에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에 제출했다고? 네. 어머님이 드시는 약 성분 검사 결과도 병원에서 확인 중입니다. 며느리는 바닥을 바라보다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저희를 감옥에 보내시기라도 하시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벌주려고
이걸 시작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말라는 거지. 나는 너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짐이 아니라 너희를 여기까지 키운 사람이란 걸, 그리고 나도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 순간 병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옥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수면제 계열 약물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가족 동의 없이 복용하게 한 경우 법적 절차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들은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장을 불러오겠다며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건 기록돼 있었고 제출된 상태였지요. 며칠 후 저는 유산에 관한 유 원장을 정식으로 공증했습니다. 간병인 이명자 씨에게 일부 토지와 현금을 남긴다는 조항도 명시했지요. 그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수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건 이제 그냥 내 기억 속에만 남길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조차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테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측은 정식 조사를 의뢰했고 보험사에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녀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들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내가 나를 지켰다.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며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녹음 파일, 수면제 약물 검사 결과, 유 원장 사본, 그리고 간병인 이명자 씨의 증언서까지. 저는 제 손에 쥔 모든 걸 법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정옥님, 이 자료면 충분히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또 누군가 며느리 손에 약을 삼키게 될 노인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해야 할 일 같아서요. 곧바로 며느리 유라에 대한 상해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공식 진술을 제출했고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채 내부 조사를 시작했지요.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유라가 근무하던 문화센터에서는 그녀의 출근을 제한했고 아들은 회사에서 징계성 유급 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애는요. 저도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의 울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불쌍한 척하는 말에 속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며칠 뒤 유라가 경찰서에 출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병원에 찾아와 병실 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닫혔던 건 병실 문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 건넨 믿음의 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마지막 한 가지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유 원장을 새로 공증하면서 제가 평생 지켜온 그 시골 땅을 간병인 이명자 씨에게 넘기기로 한 겁니다. 이명자 씨,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마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어르신, 저 그냥 제 할 일 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돈을 바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 냄새 나는 분이셨으니까. 며느리 유라는 결국 형사 처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몰래 복용시킨 혐의, 보험금 청구 미수, 그리고 노인 학대 정황까지 포함되면서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시댁 부담이 너무 컸어요. 진수랑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나쁜 짓이라는 걸.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한 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녀에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회는 그녀를 수면제 며느리라 불렀고 그녀는 모든 강의와 외부 활동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아들 진수는 회사를 관뒀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난 게 차마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한 번은 병실 밖에서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단다. 그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해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이명자 씨와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자 씨는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게를 매일 들러 야채 다듬는 걸 도와주곤 하지요. 어르신, 이제 진짜 평화롭게 사시네요. 응, 이제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건을 조용히 입에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저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저 눈인사로, 미소로, 말 없는 위로를 건넬 뿐입니다.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살다 보면 사람도 사랑도 변하지만 내가 나를 지키는 법만은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오늘도 저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잘 살고 있다. 정호가 그날 참 잘 버텼다. 옛날엔 노인 혼자 사는 건 외롭다고들 했지만 요즘은 혼자이기에 더 평온하고 자유롭습니다. 이명자 씨는 여전히 저희 곁에서 자주 밥을 함께하고 동네에선 자매 같다는 소리도 듣곤 합니다. 그녀는 반찬 가게를 넓혀 작지만 단골 많은 가게를 운영 중이고 저는 새벽이면 가게로 나가 깍두기 물을 다듬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말하더군요. 정옥 씨, 옛날엔 왜 그렇게 병약하셨어요?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여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땐 마음이 더 아팠던 거였나 봐요. 지금은 속이 편해졌거든요. 돌아보면 참 많은 걸 잃었지만 그 덕분에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자식이 전부였고 그들에게 짐이 될까봐 불편한 말도 삼키며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저를 위해 살고 제가 저를 가장 먼저 챙깁니다. 그날 녹음기 하나로 시작된 싸움은 결국 제 존엄과 인생을 지켜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저는 이제 다시는 그 무엇에도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나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부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그저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없이 눈을 감고 말없이 억울함을 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귀띔하듯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 옆에 당신을 위해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일 수 있어요. 그때는 꼭 그 손을 잡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반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